안녕하십니까.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데이터 전송, 데이터 링크 제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챕터 8인데 이번 주차는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심도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선 제어, 두 번째는 흐름 제어, 세 번째는 오류 제어. 딱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선 제어는 데이터 링크 제어 또는 전송 제어.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제어와 절차.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수행되는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회선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렇게 세 가지인데 회선 제어는 먼저 누가 신호를 보낼 것인가. 흐름 제어는 수신 쪽에서 데이터가 흘러넘치지 않는가. 오류 제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제어는 데이터를 보낸 대로 잘 받았는가. 오류 검출 및 정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송 제어 필요성을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는 블록으로 전송된 데이터에 동기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회선 구성 방식과 통신 방식에 따라 요구사항들이 변합니다. 송수신 사이에 처리 속도에 따라 흐름 제어가 필요하다. 물리적 장치 간에 오류가 발생되므로 오류 제어가 필요합니다. 다중점 통신에서는 전송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주소 저장이 필요하고 데이터 송수신, 개시, 유지, 해제 등 장치들 간의 링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송 제어 절차는 보시면 회선 연결을 하고 데이터 링크를 확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을 다 했으면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고 회선을 해제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인데 회선 연결, 접속이죠. 교환 회선에서 통신 회선과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접속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얼 또는 수신축 주소를 전송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통신 회선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논리적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회선제의 대당은 경쟁 방식과 폴 셀렉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를 수신 층에 전송함, 잡음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 제어, 순서 제어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링크 해제는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송수신 간에 데이터 링크를 해제합니다. 회선 절단은 통신 회선과 단말기 간의 물리적 접소를 절단하는 단계입니다. 전송 회선의 전송 제어 절차가 데이터 링크 확립, 데이터 전송, 데이터 링크 해제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제 경쟁 방식은 먼저 송신 요구를 한 장치가 송신 권한을 일단 가집니다. 자, 송신 요구를 먼저 해요. 자, 송신 요구를 먼저 하면 송신 권한을 가집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점대적 방식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다중점 방식에서는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돌이 무조건 발생해요. 다중점이면. 링크가 설정되면 전송이 종료될 때까지 링크를 특정합니다.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요구를 하고 신호가 오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요구를 하고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요구를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위성통신과 같이 전파 지연 시간이 큰 통신망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회선을 점유한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회선이 낭비가 되고 트래픽이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죠. 경쟁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시스템이 알로아라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한 최초의 무선 패킷 통신망입니다. 일단 전송하고 ACK를 받으면 다음 프레임을 전송하고 ACK를 받지 못하면 다시 전송을 합니다. 폴 셀렉션 방식입니다. 다중점 회선 제어 사용 방식으로 하나의 주 장치와 여러 개의 종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전송은 주 장치를 통해 수행을 하고 다중점 방식에서는 종 장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송이 주 장치에서 시작되면 주소는 수신 종 장치의 주소를 받게 되고, 전송이 종 장치에서 시작되면 주소는 발신 종 장치의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게 폴 셀렉션 방식이죠. 네. 폴이라는 게 주장치가 종장치에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동작입니다. 뭐 여론조사 방식이죠. 데이터 보낼 거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주장치는 종장치들한테 차례대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폴들이 가죠. 자, 종장치는 보낼 데이터가 없으면 NAK를 보내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자, 데이터는 종장치에서 주장치 방향으로 전송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이죠. 이 폴링 방식인데, 데이터가 있으면 폴을 보내는데 데이터 있다 그럼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받았다는 걸 신호를 보내주죠. 이렇게. 셀렉션, 주장치가 종장치에게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셀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데이터는 주장치에서 종장치 방향으로 전송이 됩니다. 주장치에서 종장치 방향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흐름 제어인데, 수신 측의 버퍼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송신 측의 전송 속도를 조절합니다. 정지 대기 방식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사용됩니다. 컴퓨터와 주변 기기 간의 전송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X-ON, X-OFF.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X-OFF 버퍼가 오고 대기를 했다가 X-ON 오면 다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렇게죠. 자, RTS나 CTS인데 주로 EIA 232 기억나시죠? EIA 232 커넥션. 자, 모뎀을 이용해 통신할 때 보유를 맞추기 위해서 X-ON, X-OFF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RTS, CTS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EIA 232 커넥터에서 그 2번하고 4번, 5번이 이렇게 TX 데이터고, 이건 RTS, CTS 신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정지대기 방식인데 스탑 앤 웨이트죠. 한 번에 한 프레임만 전송. ACK를 받으면 다음 프레임을 전송. 정해진 시간 동안 ACK를 받지 못하면 현재 프레임을 다시 전송.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단점은 속도가 느리고 비효율적. ACK를 기다리는 동안 링크가 낭비됩니다. ACK가 오면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인데, 송신 장치를 ACK를 받기 전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수신 장치는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하나의 ACK를 사용합니다.
수신 장치의 윈도우를 보면 윈도우가 크기가 이제 7인 경우에 이 부분은 앞서서 했던 내용이죠. 자, 슬라이딩 윈도우 얘가 윈도우 크기가 7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7인 경우에 데이터를 하나 보내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윈도우가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또 보냈죠. ACK를 받으면 ACK를 2를 받았죠. 그래서 두 칸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보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가 7짜리가 가는 거죠. 자, TCP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윈도우 크기를 지정하는 16비트 윈도우는 65,535. 실제로는 이보다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정지 대기 방식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 정지 대기 방식은 방법이 단순하여 그에 따른 구현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한 번에 한 개의 프레임만 전송할 수 있고 송신 측에 하나의 프레임을 전송하고 수신 측에 확인 응답을 받습니다. 수신 측에는 한 프레임을 수신할 정도의 버퍼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고 송신 측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전송 효율이 낮습니다. 이게 정지대기 방식인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확인 응답 없이 한 번에 윈도우 크기만큼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함으로 전송 효율이 좋습니다. 전송 지연이 큰 전송에 아주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 예제 문제 8-1번인데 송신 측에서 프레임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기까지 40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린다. 그리고 한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링크상으로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2 마이크로세컨드라고 가정을 한다. 이런 경우 프레임 전송 시간을 고려할 때 적당한 윈도우 크기는 얼마인가? 송신 측에서 첫 번째 프레임을 전송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연속으로 다음 프레임을 전송했다고 하면 최대 40 마이크로세컨드를 2 마이크로세컨드, 그죠? 한 프레임이 20개의 프레임이 전송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개의 윈도우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 부분이 오류 제어인데 오류 제어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전송 도중에 오류가 발생했을지 검출하고 오류를 전송하고 정정하는 겁니다. 오류를 정정하는 거죠. 정정. 오류 제어 방식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오류를 방식이 무시하는 게 있고 반향 검사 방식이 있고 오류 검출 방식이 있습니다. 오류 검출 방식은 패러티 검사, 블록 합, CRC 혹은 검사합을 합니다. 오류 검출 재전송은 ARQ인데 Stop and Wait, Go Back and Selective Repeat. 전진 오류 수정은 Forward Error Correction인데 전진 오류 수정입니다. 해밍 코드 많이 쓰죠. 컨볼루션 코드도 많이 씁니다. 오류 제어 평가인데 저 부분이 조금 이 데이터 깨져가지고 윈도우가 저 위에가 이제 비트 오류율이고 두 번째가 블록 오류율이고 세 번째가 문자 오류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제가 고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오류율은 이게 이제 여기 위에가 오류가 발생한 비트 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전송된 비트 수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교재 27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신호 속도가 9600bps로 30분 전송했을 때 수신 측의 비트 수가 48비트라면 비트 오류는 얼마인가? 자, 9600bps로 30분간 전송을 하면 9600 곱하기 30 곱하기 60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얼마입니다. 이게 10만, 100만, 1000만이죠. 그래서 1728만이죠. 전송된 거. 따라서 비트 오류율은 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입니다.
계산값은 이렇습니다. 7분의 48. 책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5류비트 검출 방식인데 5류비트 검출 부호를 사용을 하는데 5류 검출을 위한 특수한 부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리던던시라고 부르죠. 리던던시는 뭔가가 추가됐다라는 특수한 부호고 5류 검출 방식은 패러티 검사, 블록 합 검사, CRC 검사 합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 함수를 만들어서 이용해서 리던던시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는 이런 함수입니다. 요거를 다시 검사 함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생성 함수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 결과 오류가 있으면 거절을 하고 오류가 없으면 승인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패러티 검사인데 한 블록의 데이터 끝에 한 비트의 리던던시를 추가합니다. 간단하지만 오류 검출 능력이 약합니다. 비트 하나만 추가하는 거죠. 이제 이 패러티 검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결국은 같은 방법인데 홀수 패러티 검사죠. 전송하는 데이터에 한 개의 개수를 홀수계로 만들어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 패러티니까 1이 두 개 짝수계죠. 그럼 하나를 넣어서 전송하죠. 짝수계가 있으면 한 1을 넣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1이 짝수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류가 난 거죠. 짝수 페널티 검사는 전송하는 데이터에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들어 전송하는 겁니다. 받았는데 홀수계에 1이 있으면 오류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 비트가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오류 발생 비트 수가 짝수계일 때는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두 번 검출이 되면 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류가 두 번 나면. 자, 짝수 페널티 시스템에 오류를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홀수죠. 이거 오류예요. 이거 홀수죠. 오류죠. 이거 짝수, 오류가 아니죠. 이건 어때요? 자, 4개에 6개, 오류가 아니죠. 근데 요거는 홀수계입니다. 오류가 발생했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패러티 비트를 사용한 오류 검출이 짝수 패러티인 경우에 y가 0이면 오류 미발생, 1이면 오류 발생합니다. 홀수 패러티인 경우에는 y가 1이면 오류 미발생, y가 0이면 오류가 발생한다. 블록합 방식인데 오류 검출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2차원 패러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패러티를 하고 이 방향으로 패러티를 합니다. 이 방향은 롱이튜디널 방식이고 이 방향은 버티컬 방식입니다. 짝수 패러티를 가정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11 짝수계죠. 이제 홀수계니까 오류 패러티가 발생을 합니다. 한 비트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블록합 검사는 오류를 검출할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죠.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을 해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 1, 1 짝수계죠. 근데 여기 1이 들어왔죠. 그럼 이 줄에 오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1, 1, 1, 0이죠. 그래서 블록 앞에서 오류가 발생한 블록을 가로 방식, 세로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오류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는 오류가 검출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왜냐면 비트가 두 개가 오류가 났으니까. 근데, 이 방향으로는 오류가 검출이 됐어요. 그럼 이 두 비트가 오류가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향으로 오류가 검출됐고, 이 방향으로 오류가 검출되면, 여기가 오류가 난 거죠. 이걸 다시 1로 바꾸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순환 중복 검사인데,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비트열을 다항식 표현으로 바꾸어 수학적으로 리던던시를 계산을 합니다. 머스트 오류로 검출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류 검출 방법인데, 송신 측에서 나눗셈을 통해 FCS,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산출합니다. 수신 측에서 동일한 연산을 통해 나머지가 0이면 오류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0이 아니면 오류인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수학적인 얘기죠. 자, CRC 계산을 예인데, 예를 들어서 100, 100을 전송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산을 수행합니다. 1, 0, 1, 0, 0, 0, 0, 1을 달아서 수행합니다. 수신 측에서는 연산 결과가 000으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트를 나눠서 연산을 합니다. 111, 111 여기서 달아서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CRC 발생 계산을 합니다. 오류가 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000 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000이 나와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연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1, 1이면 0이 나왔죠. 0 그대로 내려오고 0, 0이면 0, 0, 1이면 1이죠. 이런 식으로 익스클러시브와 연산을 합니다. 비트열의 생성 다항식 표현 방법인데, 이 다항식을 이용해서 비트열 계산을 하는데, 다항식을 이용해서 CRC 발생기에서 키값이 다항 생성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 0, 0, 1, 1, 1. 그래서 CRC 16 방식은 이렇게 되고, CCITT는 통신 방식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RC 32 같은 경우는 32비트를 0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성 다항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RC 16으로 이진 비트를 표현을 하면 11하고 0에다 100이 됐으니까 16하고 15승, 2승,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CRC 하드웨어인데 시프트 레지스터와 익스클루시브 랜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개수가 이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에 예에서 사용한 키값이 1101이면 생성 회로를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검사합 방식인데 전송 데이터에서 비트 합계를 붙여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n비트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각각의 세그먼트를 모두 더합니다. 연산 결과 발생한 캐리는 덧셈 결과에 다시 더해서 이후 결과값에 1의 보수를 취해 데이터 끝에 붙여서 전송합니다. 이해가시죠? 1의 보수를 취합니다. 수신 측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더하고 1의 보수를 취해서 결과가 0이면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8비트 단위로 검사합을 구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수 연산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보내고 캐리가 발생을 하고 또 보수 연산을 하죠. 그래서 캐리가 발생을 하고, 자, 그래서 캐리 합산을 합니다. 캐리 합산을 해요. 캐리 합산을 여기다 했어요. 했는데 1의 보수를 취하니까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검사합을 여기다 따라서 수신 측으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했어요. 자, 데이터를 이용한 거예요. 자, 데이터를. 그러면 보낸 데이터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캐리 발생을 하고, 넘겨서 캐리 발생을 하고, 넘겨서 캐리 발생을 하고, 캐리 합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얘 1의 보수를 취했는데 모두 0이다. 그러면 오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류 정정은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를 정정하는데, 오류 정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후진 오류 정정과 전진 오류 정정으로 분류합니다. 후진 오류 정정은 backward error correction인데, 오류가 발생하면 역방향 채널을 통해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러티 ERC를 사용하여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 정정은 자동 반복 요청을 수행합니다. 전진 오류 정정 방식인데,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재전송 요구가 없으므로 역채널 필요 없고 연속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재전송할 시간 여유가 없는 실시간 통신 분야에 주로 활용이 되고, 대표적인 예가 해밍 코드하고 상승 코드 방식입니다. 순방향 오류 정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반복 요청인데 Automatic Repeat Request, 그래서 ARQ라고 합니다. 수신 측은 오류가 검출되면 해당 프레임을 버리고 손신 측에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류 정정 방법입니다. 흐름 제어와 함께 실현이 되죠. 그래서 ARQ, 정지되기 ARQ가 있고 연속적 ARQ가 있습니다. 적응적 ARQ가 있는데, 연속적 ARQ가 Go Back and ARQ고 선택적 ARQ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지되기는 Stop and Wait ARQ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프레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송신 측에 프레임 한 개를 전송한 후 수신 측에 ARQ와 NAK를 기다립니다. 송신 측은 ACQ가 들어오면 다음 프레임을 보냅니다. NAK가 들어오면 앞서 송신된 프레임을 다시 보내죠. 송신 측은 ACK를 받을 때까지 해당 프레임을 버프에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NAK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받았다는 뜻이죠. 타이머가 끝나도 ACK가 도착하지 않으면 전송한 프레임은 손실됐다고 판단하고 재전송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며 전송 효율이 가장 낮습니다. Go Back and ARQ인데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연속적인 ARQ죠.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프레임으로 돌아가 그 이후에 모든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0에서 4번 프레임을 전송했는데 NAK2가 수신되면 2, 3, 4번 프레임을 재전송합니다. 오류가 검출된 프레임부터 재전송하므로 송신 측의 버퍼 크기는 최대 윈도우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어가 간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ARQ 방식입니다. 선택적 ARQ인데 여러 개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보내고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프레임만 다시 전송합니다. 0에서 4번 프레임을 전송했는데 NAK2가 수신되면 2, 5, 6번 순으로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중복해서 송신하는 프레임이 없으므로 효율적이지만 제어가 복잡하고 대용량의 버퍼가 필요합니다. Go Back and ARQ에 비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응적 ARQ인데 채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정된 크기의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송료의 오류 발생이 높으면 프레임 크기를 줄이고 오류 발생이 낮으면 프레임 크기를 크게 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은 높으나 제어 에러가 복잡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밍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해밍 코드가 1958년에 해밍이 개발한 최초의 오류 정정 코드입니다. 벨 연구소에 있었었죠. 단일 오류 정정 보호 방식에서 한 블록 내에 한 개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의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블록 단위로 리던던치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한 개의 오류 정정 해밍 코드, 다수 오류 정정은 BCH 코드나 리드 솔로몬 코드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CD나 DVD 같은 저장 장치에 많이 사용이 되죠. 컨볼루션 코드는 데이터를 연속으로 부화해서 여러 비트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휴대전화 같은 통신전지에 사용되고 길쌈부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컨볼루션을 길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밍코드에서 패러티 비트 수 산출 방법인데, 이에 패러티 비트 P가 정보 비트 수 D 플러스 패러티 비트 더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P가 1이면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2, 3까지 안 되고 4비트부터 이제 만족을 합니다. 이게 패러티 비트를 넣는 방식인데, P1, P2 자리에 데이터에 D3, D4, D7, D9, D11 이렇게 이제 3, 5, 7, 9, 11을 더해서 익스클루시브 OR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비트를 하나 만듭니다. P2도 이런 식으로 정해진 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P4, P8 영역까지 만듭니다. 자, 그래서 패러티 비트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00, 10, 111, 0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러티 비트를 0, 1, 11 나왔습니다. 그래서 0, 1, 1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성된 코드를 만들어서 전송을 합니다. 전송된 데이터.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1을 다시 받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1이 됩니다. 여기선 0이 되고, 여기선 1이 되고, 0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류가 난 건데, 모든 패러티 비트가 0이면 에러가 없는데,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에러가 발생해서 그 결과가 0101이므로 에러가 있습니다. 0101을 10진수로 바꾸면 5이며, 수신된 데이터의 맨 앞에 5번째 비트에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요게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수학적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요 해밍코드 방법을 이용한 방법론적인 얘기만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러가 정정이 됩니다. 류 제어 과정인데 1010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5가 되죠. 5. 0, 1, 0, 1이 돼서 5가 돼요. 다섯 번째 비트가 1이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현재 1로 왔는데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P1, P2, P3 모두 0이니까 오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해밍거리라는 게 있는데 두 부호에서 비트 값이 다른 자릿수 0101과 1111의 해밍거리는 3입니다. 그래서 해밍거리를 이용한 검출한 수와 정정한 가능한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지금 이 경우에는 2비트 검출 가능한 수가, 그리고 정정 가능한 수는 3에서 1을 빼서 2를 2로 나누니까 1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